네, 오늘 오후 토론 먼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이 기준금리를 한 번 인하했고 얼마 전 다시 0.25%포인트 내리면서 현재 1.75%에서 2%대로 금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이 발표 당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명확한 신호라 읽혀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교수 각각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상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까요?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2019년 들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를 했었고요. 지금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하고 왔는데 IB뱅크들, 세계 12대 IB뱅크들이 기준금리 인하 연내 가능할까를 전망했을 때 우세적으로 추가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네. 추가 인하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미 두 차례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중 고위급 협상이 내달 예정돼 있지만 이 현재로서는 전망이 썩 밝지는 않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도 확산되는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서 교수님, 이런저런 지금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미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뭐 이런 상황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 그다음에 또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 좀 이른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이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했을 때 언급한 얘기를 보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경기 그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더욱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연준의 금리 수준이 1.75에서 2% 정도 된다고 봤을 때 한 뭐 두세 차례 정도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내년도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의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실업률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좀 그 인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결정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향방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 실장님, 실제 지금 형성되는 분위기 역시 기준금리 인하 쪽에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에 대한 결정, 이것은 아마도 바깥살림과 안살림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하는 이 바깥살림, 대외적인 변수를 보면 미국도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고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올해 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판단이고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그리고 일본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요. 그밖에 여러 신흥국들도 금리 인하로 가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통화 정책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된 거예요. 기조 자체의 전환. 그럼 바깥살림이라는 영역에서 보면 기준금리의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여론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살림, 내부적인 것을 보면 말 그대로 투자 부진 그리고 소비 부진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바로 물가인데요. 마이너스 물가가 2019년 들어서 계속 0%대를 유지하다가 8월 달에 마이너스, 9월 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적정금리라는 2%라는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내외적인 여건을 다 고려해 보면 10월과 11월 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의 뜻을 좀 시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경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성장률 2% 달성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대내적인 그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예. 특히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낮추면서 예. 우리나라 한미 이제 금리 차가 0.5% 포인트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네. 사실 하는 총리가 말씀하신 그런 그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예고하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 인하 여력이 충분치 않았는데 네. 우리나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내려주면서 아마 10월이나 그 11월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분 말씀대로 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건 시기적인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 경제 상황에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또 인하를 해야 된다면 효과, 부작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균형 있는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주열 하는 총재의 말을 좀 빌려볼까요? 올해 2.2% 성장이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했는데 지난해 1월부터 보면 한은은 2.9%였던 이 성장률 전망치를 5차례 하향 조정하면서 총 0.7%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만약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하게 되면 2%대 선도 역시 깨질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김 실장님 이 배경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강 속도가 좀 예상보다 빠르다 이런 뜻입니까? 예, 종전에 전망했던 그 경제보다 당장 닥쳐서 보니까 더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예. 결국 수많은 가정하에 경제 성장률을 전망할 텐데 그 가정이 종전에는 다소 낙관적으로 봤지만 예. 지금 와서 보니까 낙관적인 가정이 좀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전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예. 단기간 안에 끝날 것이다. 종전에 그렇게 봤다가 예. 미중 무역 분쟁이 더 장기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식으로 한일 무역 전쟁도 2018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새로운 변수가 더 악화되거나 추가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하방 압력이 더 많이 작용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10월 달에 한은이 예. 새 전망, 수정 전망을 내겠지만 그 전망치에는 2.2%는 당연히 어렵고요. 예. 2.1%나 2.0% 그 정도를 기록할 것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의미 있는 경제 전망 지표가 나왔습니다. 8월 산업활동 동향인데요. 서 교수님, 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생산과 투자, 소비가 5달 만에 모두 이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경기 회복의 신호로 또 한편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예, 통계청에서 이제 생산, 투자, 소비의 어떤 전월 대비 상승, 소위 그 트리플 증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뭐 겉으로만 보면은 8월 전산업 그 생산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5% 증가했고요. 예. 설비 투자도 전월 대비 한 1.9%. 그다음에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도 한 3.9%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네.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 이제 좀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그 경기 미래 어떤 향후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예. 이제 전월보다 오히려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표 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 실적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실적이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좋을 수 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얼마나 생산을 잘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 가동률이 전월보다 한 1%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 상승 흐름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오늘 지표를 보셨는지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역시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방금 교수님께서 아주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 부문별로 많이 차곡차곡 뜯어봐 주셨는데 네. 더 중요한 걸 제 생각에 말씀을 예. 드려보면 우리가 소위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지표 2.2, 1.1, 2.1 뭐 2%가 달성 가능한지 여부를 보는 것은 예. 이건 연간 지표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발표된 월간 지표 그리고 분기별 지표 이런 것을 비교할 때는 전월 혹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제대로 보려면 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이야기는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가 아니라 전월보다 개선됐다는 뜻이에요. 다 대부분. 근데 전년 동월보다 개선됐는지 여부를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봤습니다. 생산이라는 영역은 0.2% 증가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는 0.2%, 그러니까 2%를 훨씬 밑도는 수준의 증가 수준인 거고요. 특히 그중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역,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인데요. 투자도 마이너스 2.7%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했을 그러니까 때. 전월과 비교할 것이냐,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것이냐. 근데 더 중요한 잣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야 될 텐데 이런 생산, 투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거나 마이너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렇게 반짝 회복한 것은 전월과 비교한 기저효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라는 사인이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은 전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의미를 더 줄 수 있다. 그런 지적을 김 실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시 금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우리 경제의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 금리 인하로 정책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요즘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추가 금리 인하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다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전환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미루면 그만큼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이 두 가지 변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잖아요. 2% 달성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가동할 만한 모든 정책들,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하듯이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해서 경기 부양의 총 동력을 다 가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적정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2%를 훨씬 밑돌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레벨을 0.7%로 전망했는데 이 값도 이제 10월 달 되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 같아요. 어쨌든 1%도 안 되는 이런 저물가 속에서 2%라는 적정 물가를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어떤 것을 고려해봐도 그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과 적정 물가 상승률을 유지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서 교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달리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뭐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뭐 지금 그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이런 걸 보면은 뭐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기 부양의 효과가 이제 좀 크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고요. 그 이유로서 경기 부진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국내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수출 부진 같은 건 대외 글로벌 악재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급 충격에 의한 유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상승에 따른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가에 대한 그 우려가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외 요인이라고 봤을 때 국내 요인으로서 사실은 금리만 인하했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해소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욱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디플레이션 뭐 우려 가능성 그다음에 또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또 부작용들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좀 우리가 어떤 그 순기능보다 부정적 그 여파가 생길 때 좀 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 거죠. 실장님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사실 그 초저금리 시대가 몇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경기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 인하, 이 통화정책 완화 자체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과연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과 약간 상반된 의견이 모아지는 그 배경은 아마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일어나는 그
기대되는 효과 이게 클 것인가 아니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인가 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예. 결국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 변수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기. 예. 경기가 개선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럼 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는 금리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게 단 차원의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금리 이외의 다른 변수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뭐 규제 수준도 있고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됐을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금리 외에도 다른 수많은 변수들이 예. 경기에 혹은 투자에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나머지 요인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들 투자의 방향성으로 연결되지 않겠다라고 보는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요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네.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이죠. 결국 금리도 인하해야 되지만 나머지 요건들도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예.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가동할 만한 모든 정책들을 다 동원시켜야 될 텐데 예.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가져가서 경기 부양적으로 그리고 투자 완화, 규제 샌드박스나 예. 규제 자유 특구, 경제 자유 구역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예. 투자에 더 가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텐데 나머지 요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나 금리도 인하하고 나머지 요건들도 다 같이 개선시켜서 결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예. 그것이 경기 부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이 맞물려 함께 좀 돌아가야지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께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방향과 더불어서 경기 상황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가적인 대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실장님께서 우리 좀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을 잘 조화롭게 병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 하나로만 기대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재정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예를 들면 뭐 정부가 기업들이 이제 R&D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세액 공제를 예. 조금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유도를 위한 감세 정책 같은 것도 좀 예. 시기적절하게 서야 될 것 같고요.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좀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부가 좀 너무 무의미하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사실은 그 좀 효과적인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SOC 투자 같은 경우 과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SOC 민간 제한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신도시 개발이나 국가 그 균형 발전 계획에 의해서 제2경부 고속도로 같은 게 이제 민자 유치하는 제한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예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건설사들은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그 민간 제한이 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부가 어떤 그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서 재정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런 경기를 좀 부양하는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님께서는 이 총론적인 접근과 더불어 좀 구체적인 몇몇 분야를 언급해 주셨는데 우선순위를 좀 짚어주셨으면요.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될까요? 예, 말 그대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자 유치입니다. 결국은 외자 유치가 왜 필요하냐면 세계적으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나라로 떠나는 그런 기업들을 한국으로 잡아야 됩니다. 물론 한국 기업도 리쇼링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외국 기업들도 한국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 토론회에서 한 발제를 했는데 5당이 다 모여서 경제 자유 구역을 더 혁신적으로 만들어보자. 혁신적으로 만들었을 때 외자 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기업하고 싶다 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국내 민간 기업의 투자, 또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다시 한번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